사실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내내 이제 뭐 과학을 발전시켜야 될 시기, 그 시기에 땅 파버리고 또 뭐 자원여기 같은 걸로 돈 펑펑 써버리고 이렇게 돼가지고 정부가 지원한다기보다는요. 그런 구조인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나라가 정부든 기업이든 R&D 투자 비중이 이스라엘하고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GDP 대비해서 거의 5% 수준인데 세계 최정상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투자를 얼마만큼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내느냐. 인푸트는 세계 최고인데 성과 부분은 20매디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지금 절차와 과정이 엄청나게 잘못되어 있다는 게 문제점이죠. 누군가가 그 나눠 먹어버리는 경우도 많죠. 비효율적인 그러니까 것을 이제 우리가 박경 보좌관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노무현 정부 초기에 김태우 씨가 이제 초대 그 과기보좌관 했었죠. 저하고는 굉장히 친한 친구 사이입니다. 이분이 국가혁신체제라는 걸 세우고 고위의 공무원들한테 이공계 비중을 굉장히 확장해서 상당히 활달하게 돌아갔어요. 근데 이제 박경 씨도 뭐 사실은 그런 자질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2기 보좌관을 맡았는데 황우석 사건에 휘말리면서 그 국가혁신체제가 그대로 무너져요. 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힘을 못 씁니다. 근데 이제 그다음부터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국가 예산을 가지고 연구 인력들을 줄 세우는 거예요.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국가 예산은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사람, 열심히 혁신 활동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줘야지 그 사람들 보고 와서 줄 서라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아까 R&D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실제로 투자하는 거 많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사실은 대기업 위주 아니에요? 그 구조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한 70조 정도를 투자하는데 대기업이 50조를 하고 정부가 20조를 투자합니다. 근데 이 20조는 대기업이 50조 하니까 대기업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20조는 주로 아까 얘기했던 그 전문적 중견기업, 혁신기업, 새로운 벤처기업 쪽으로 가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자기 퇴직하면 뒷자리 마련하려고 이 돈을 또 대기업에 대줘요. 관피하지. 관료주의 참 어마어마하네. 그런 어떤 구조에다가 개념도 없는 4차 산업혁명을 막 정치권에서 뿌리잖아요. 안철수로부터 시작해서.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진짜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뭔가를 접근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구조를 혁파하지 않으면 사실상 진짜 4차 산업혁명이 온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거기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이제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에서 그 포용적, 공유적 제도가 정립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 4차 산업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유념해야 될 매우 중요한 핵심 사안입니다. 선생님께서 보셨던 독일의 과학기술 관련된 부분하고 비교를 하면 어쨌든 독일이 지금 세계 최고의 기술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비교하면 한국에서 좀 배울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독일이 세계 최고 기술 수준은 아니고요. 저는 사실 독일 얘기하면 좀 깝깝합니다. 근데 제가 깝깝하다는 얘기는 독일은 아주 진짜 답답할 정도로 원칙과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제가 기업 활동을 같이 했지만 엄청난 규정과 지침과 가이드라인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참 답답하고 힘들고 불편하고 그런데 이 친구들은 그걸 하나 둘씩 쌓아가는 거예요. 그 어느새 그게 쌓아지면 그게 굉장한 힘이 되죠. 그래서 전통적인 산업, 기계산업, 자동차산업, 전기, 화학은 독일을 따라갈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개인 플레이, 개인이 어떤 그 창조적인 뭐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든지 이쪽 부분은 독일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합니다.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질서 경제, 질서 시장 경제를 따르다 보니까 크리에이티브한 창조적 부분은 좀 약합니다. 근데 제가 이 독일 산업을 뭐라고 얘기하면 독일 축구 같다. 독일 축구의 취미 팀이 50만 개예요. 50만 개 위에 소위 그 분데스리가가 있고 이제 2차 리가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한 게임을 끝내면 각 선수를 평가하는 평가 시트가 3장이 있어요. 그리고 코치나 그들이 한 선수보다 그걸 다 기록하고 마지막으로는 본인한테 확인을 쓰고 사인을 받아요. 그렇게 철저하게 50만 클럽을 평가한 평가 리스트를 쌓아서 분데스리가의 플레이어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예외가 없어요. 철저하게 조직적이고 예외적이고 예측된 게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게임은 이겨요. 근데 좀 재미가 없죠. 독일 산업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자동차, 정유 이렇게 반도체 주력 5대 산업이 다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또 몇 가지는 지금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비춰볼 때 선생님께서 단연간 기업을 하시던 경험으로 또 독일과 교류하시던 경험으로 어떤 좀 제안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제 역량을 벗어나는 얘기일 텐데 제가 아마 책에도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우리 경제가 강점도 많죠. 아마 이 인구의 이 짧은 역사에 세계 주요 10대 산업의 거의 5위권을 형성하는 거의 유일한 나라거든요. 이런 나라는 뭐 독일, 일본, 미국밖에 없었지 않았나. 이제 최근에 중국이 들어오고 있는데.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굉장히 강성, 고정자산 중심의 제조업의 그 거대 규모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래 사회는 예측하기 어려운 가변적 조건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고정 자산 투자 중심으로 한 제조업은 그거를 응동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건 물론 힘이긴 합니다. 그걸 베이스로 하는데 그 위에 끊임없이 가변적으로 변해주는 조건을 따라갈 수 있는 연성적, 응동적 산업이 결합이 돼줘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축한 대기업 중심의 이 제조산업 위에 전문적인 중견기업, 우리나라 중견기업도 세계적 수준에 있는 중견기업도 꽤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끊임없이 혁신적인 수많은 중소기업. 이 부분들이 결합이 되는데 이것이 기존 방식의 거대한 투자의 고정자산 중심이 아니고 지식과 기술 개발 중심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R&D 5% 정도를 투자하잖아요. 이걸 재구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강한 하드웨어적 제조 산업과 중견기업의 전문성과 끊임없는 혁신적 중소기업을 결합시키되 그것이 4차 산업형. 그 이제 벤처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이제 중소 벤처 기업부 만든 거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예. 거고 또 청와대 직속으로 또 4차 산업혁명위원회도 만들어서 그런 걸 도움을 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또 정치적으로 필요한 것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걸 앞으로 만들어 가는 거 보면서 한 6개월 이후에 평가할 문제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바로 그거. 그래서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최고의 강점이었던 것이 이 하드웨어가 굉장히 튼튼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잘 조직화되어 있고 체계적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 빼먹은 거였는데 그런 이제 원칙,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쌓아온 게 있는데 놀라운 게 거의 대부분의 독일 기업이 매출의 5%를 예외 없이 R&D에 투자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일상적인 혁신을 지속적으로 해요. 일상적인 혁신을 매출의 5%를 투자하면서 독일 산업의 최고의 인력들은 기술 개발 쪽에 투입을 합니다. 전략팀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어떤 상황이 있어서 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무슨 TF팀을 결성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일상적으로 항시적으로 대비하면서 움직이는 그것이 독일 기업의 큰 장점이죠. 그게 이제 독일의 힘인데, 그래서 이제 선생님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이제 그런 거대한 하드웨어의 파워에다가 여기에 이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소프트웨어적인 게 계속적으로 창의적으로 덧붙여져서 서로 순환하면서 이렇게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앞으로 아마 갈 거다. 그게 가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래야 경제가 성장하고 경제사회 전반적으로 생산력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본다면 저는 스웨덴 같은 북유럽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에서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어떤 새로운 신산업 분야를 막 만들어 나가고 하는 소위 말해서 벤처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된 나라가 북유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일의 질서 사회주의적인 복지국가 유형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성과가 많았지만 북유럽 모델에 좀 더 보다 창의적인 보편적 복지국가 모델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좀 이렇게 가야 될 길하고 산업과의 관련이 어떤지 그거 한번 알고 싶어요. 그거야 우리 이상희 박사님 저는 같이 얘기했던 역동적 복지의 문제인데. 네네네. 저는 그걸 이제 어떤 세 가지 카테고리로 구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액티비티 필드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산업이 이루어지고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 하는 책이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걸 가르쳐 주는데 그 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두 가지 제도를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수탈적 제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처럼 격차, 무슨 자격이 있고 뭐 정규직이 되고 무슨 일정한 지위에 오르면 그거를 지키려고 나머지를 막 밀어내고 방어벽을 치고 방벽을 치고 단절하는 이게 수탈적 제도고 뮤추얼 서포티브한 제도. 포용적인 거죠. 그러니까 함께 포용하고 함께 공유하는 이 체계. 그 혁신은 바로 후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복지국가잖아요. 그렇게 역동적 복지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스웨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 모르고 있는 게 스웨덴이 얼마만큼 시장적으로 혁신적이냐면 시장적 진입 계수가 우리가 보기엔 놀랄 정도로 높아요. 그 얘기는 시장은 가혹하게 작동, 혁신은 그 진입 계수 0.45입니다. 스웨덴이. 우리는 0.38, 39밖에 되질 않아요. 시장 진입 계수가.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가혹한 그 시장을 작동시켜요. 근데 그 성과를 같이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회 이전하고 공적 이전을 하고 나면 진입 계수 0.28로 떨어져요. 근데 우리는 0.38, 0.39인데 0.34. 34.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전 효과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동을 할 때는 혁신은 철저하게 작동을 시키고 그 성과는 온 국민, 전 시민이 같이 공유하는 체제. 이게 역동적 복지 체계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양극화된 수탈적 경제 체제에서 4차 산업혁명은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된다면 그건 정말 거의 비극입니다. 비극. 그거를 좀 생각해내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만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도 시스템화를 정확하게 시켜가지고 재벌 총수가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돈을 내게 되는 그 구조 있잖아요. 요거를 아예 법으로 정해놓고 이건 불법이다라고 딱 정해놓으면 할 말 없는 상태인데 그걸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도 어려운 문제고 말하자면 지금도 그런 말씀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마디로 일상적인 혁신, 일상적인 활동이 평가받고 보상되고 장려되는 그 필드가 작동이 돼야 된다. 독일 축구의 취미 팀이 50만 개예요. 50만 개 위에 소위 그 분데스리가가 있고 이제 2차 리가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한 게임을 끝내면 각 선수를 평가하는 평가 시트가 3장이 있어요. 그리고 코치나 그들이 한 선수보다 그걸 다 기록하고 마지막으로는 본인한테 확인을 쓰고 사인을 받아요. 그렇게 철저하게 50만 클럽을 평가한 평가 리스트를 쌓아서 분데스리가의 플레이어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예외가 없어요. 철저하게 조직적이고 예외적이고 예측된 게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게임은 이겨요. 근데 좀 재미가 없죠. 독일 산업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자동차, 정유 이렇게 반도체 주력 5대 산업이 다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또 몇 가지는 지금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비춰볼 때 선생님께서 굉장히 확장해서 상당히 활달하게 돌아갔어요. 근데 이제 박경 씨도 뭐 사실은 그런 자질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2기 보좌관을 맡았는데 황우석 사건에 휘말리면서 그 국가 혁신 체제가 그대로 무너져요. 예, 그러면서 그때부터 힘을 못 씁니다. 근데 이제 그다음부터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국가 예산을 가지고 연구 인력들을 줄 세우는 거예요.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국가 예산은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사람, 열심히 혁신 활동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줘야지 그 사람들 보고 와서 줄 서라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아까 R&D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실제로 투자하는 거 많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사실은 대기업 위주 아니에요? 그 구조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한 70조 정도를 투자하는데 대기업이 50조를 하고 정부가 20조를 투자합니다. 근데 이 20조는 대기업이 50조 하니까 대기업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20조는 주로 아까 얘기했던 그 전문적 중견기업. 사실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내내 이제 뭐 과학을 발전시켜야 될 시기, 그 시기에 땅 파버리고 또 뭐 자원여기 같은 걸로 돈 펑펑 써버리고 이렇게 돼가지고 정부가 지원한다기보다는요. 그런 구조인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나라가 정부든 기업이든 R&D 투자 비중이 이스라엘하고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GDP 대비해서 거의 5% 수준인데 세계 최정상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투자를 얼마만큼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내느냐.
인풋은 세계 최고인데 아. 성과 부분은 20ml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지금 절차와 과정이 엄청나게 잘못되어 있다는 게 문제점이죠. 그 문제군요. 누군가가 그 나눠 먹어버리는 경우도 많죠. 비효율적인 그러니까 것을 이제 써가지고. 우리가 박경 보좌관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노무현 정부 초기에 김태우 씨가 이제 초대 그 과기보좌관 했었죠. 저하고는 굉장히 친한 친구 사이입니다. 이분이 국가혁신체제라는 걸 세우고 고위의 공무원들한테 이공계 비중 아니고요. 저는 사실 독일 얘기하면 좀 깝깝합니다. 근데 제가 깝깝하다는 얘기는 독일은 아주 진짜 답답할 정도로 원칙과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제가 기업 활동을 같이 했지만 엄청난 규정과 지침과 가이드라인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참 답답하고 힘들고 불편하고 그런데 이 친구들은 그걸 하나둘씩 쌓아가는 거예요. 그 어느새 그 쌓아지면 그게 굉장한 힘이 되죠. 그래서 전통적인 산업, 기계 산업, 자동차 산업, 전기, 화학은 독일을 따라갈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개인 플레이, 개인이 어떤 그 창조적인 뭐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든지 이쪽 부분은 독일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합니다.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질서 경제, 질서 시장 경제를 따르다 보니까 크리에이티브한 창조적 부분은 좀 약합니다. 근데 제가 이 독일 산업을 뭐라고 얘기하면 독일 축구 같다. 혁신기업, 새로운 벤처기업 쪽으로 가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자기 퇴직하면 뒷자리 마련하려고 이 돈을 또 대기업에 대줘요. 관피하지. 관료주의 참 어마어마하네. 그런 어떤 구조에다가 개념도 없는 4차 산업혁명을 막 정치권에서 뿌리잖아요. 안철수로부터 시작해서.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진짜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뭔가를 접근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구조를 혁파하지 않으면 사실상 진짜 4차 산업혁명이 온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이제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에서 그 포용적, 공유적 제도가 정립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 4차 산업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유념해야 될 매우 중요한 핵심 사안입니다. 선생님께서 보셨던 독일의 과학기술 관련된 부분하고 비교를 하면 어쨌든 독일이 지금 세계 최고의 기술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비교하면 한국에서 좀 배울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독일이 세계 최고 기술 수준은